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를 하나 떠올려 보죠. 보통은 거대한 공장, 끝없는 생산 라인, 수만 명의 직원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직원이 1000명도 안 되는 프랑스 회사가 있습니다. 공장도 없고 제품도 만들지 않는데 벌어들인 돈의 68%가 그대로 이익으로 남습니다. 애플의 이익률이 대략 30%라는 말을 떠올리면 감각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설계도를 빌려주고 특허를 사용하게 해주는 겁니다. 영하 163도에서 액화된 천연가스를 담는 탱크, 그 탱크의 설계와 기술을 한국조선소에 내줍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면 이 회사는 현장에 사람을 보내 감리를 합니다. 용접이 규격대로 됐는지, 단열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기준을 맞췄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배 한 척당 200억 원이 됩니다. 배 한 척 가격이 3,600억 원쯤인데 설계도 사용료와 감독비를 합친 대가가 200억 원이라면 비싸다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조선소는 30년째 그 돈을 냅니다. 안 내면 되지 않느냐고요. 안 내면 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카타르, 쉘, 토탈 같은 글로벌 발주처가 그 프랑스 기술이 아니면 주문서 자체를 접어버리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7조 4천억 원. 한국조선소가 밤새 용접하고 수만 명이 땀으로 배를 완성하는 순간 파리의 작은 사무실이 미소를 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4,800억 원짜리 재앙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배의 정체는 LNG선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 부피를 100분의 1로 줄이고 바다 위로 실어 나르는 선박이죠. 한국은 이 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듭니다. 점유율이 80%에 닿는 압도적인 세계 1위. 그런데 그 세계 1위가 배의 심장을 프랑스에 맡긴 채 살아온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1950년대로 돌려야 합니다. 프랑스는 당시 알제리에서 막대한 천연가스를 발견합니다. 문제는 본토로 가져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은 비용이 천문학적이었고 결국 다른 해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발상이 가스를 극저온으로 냉각해 배로 나르자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낮추면 부피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말이 쉬운 거지 그 온도는 상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남극의 가장 추운 날이 영하 89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추위를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수만 톤의 탱크 안에 가둬둬야 합니다. 보통 강철은 이 온도에서 유리처럼 깨집니다. 저온 취성이라는 현상입니다. 탱크에 금이 가면 액화가스가 급격히 기화하면서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에서요. 불가능처럼 보이던 문제를 프랑스의 두 회사가 풀어냅니다. 하나는 두께 0.7mm 수준의 인바합금으로 멤브레인을 만들었습니다. 온도가 변해도 팽창과 수축이 거의 없는 특수 금속이라 영하 163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텼습니다. 다른 하나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주름 형태로 접어 수축을 흡수하는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두 회사는 합병합니다. 이름은 GTT.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엘레비아이드, 뷰.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GTT는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강판 한 장 사지 않고 용접공 한 명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GTT가 파는 건 설계도와 특허 사용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2025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68%에 달합니다. 더 섬뜩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GTT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조선소는 사실상 세 곳이 축입니다. HD현대계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들이 LNG선을 수주할 때마다 건조가의 약 9%를 GTT의 로열티로 줍니다. LNG선 한 척이 3,600억 원이라면 5%는 대략 100억에서 200억 원. 배 한 척이 나올 때마다 프랑스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30년치를 합쳐보면 총 579척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누적 로열티가 7조 4천억 원. 한 척당 평균 130억 원이 프랑스로 흘러간 셈입니다. 감이 잘 안 잡히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하나를 짓는데 대략 5천억 원이 든다고 하면 병원 15개를 세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끝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된 162척이 2029년까지 인도될 예정인데 추가 로열티만 2조 9,332억 원으로 거론됩니다. 합치면 10조 원을 넘기는 그림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세계 1위라면 왜 자기 기술을 만들지 못했느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2004년 한국가스공사가 선언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화물창을 만들겠다. 프로젝트 이름은 KC1, 한국형 LNG 화물창 국산화 프로젝트였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에 돈을 바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막고 10년이 넘는 개발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KC1이 실제 배에 들어갑니다. SK해운의 SK세레니티호, SK스피카호, 그런사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화물창이 바다로 나가는 순간이 온 겁니다. 현장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취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집니다. 화물창 안에 갇혀 있어야 할 영하 163도의 냉기가 단열의 틈을 비집고 선체 외벽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배 겉면에 서리가 끼기 시작했고 선체가 얼어붙는 장면이 현실이 됐습니다. 바로 그 저온 취성이 실제 위험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를 콜드 스팟 결함이라 부릅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두 척 모두 운항이 중단됩니다. 3,600억 원짜리 배 두 척이 바다에 나가지도 못하고 항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악몽은 기술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가 폭발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삼성중공업, SK해운 세 주체가 법정에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누가 설계를 잘못했는지, 누가 시공을 잘못했는지 책임을 두고 수년간 싸웠습니다.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4,800억 원. 로열티를 끊어보겠다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오히려 4,800억 원짜리 폭탄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치명적인 게 남았습니다. 낙인입니다. 한국형 화물창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 해운업계로 퍼져버렸습니다. LNG선을 주문하는 건 선주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쉘, 토탈 같은 거대 에너지 기업이죠. 이들은 수천억 원짜리 배를 주문하며 결국 화물창 기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KC1 실패 소식이 한번 돌고 나니 아무도 한국산 화물창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드는 기술로는 세계 1위인데 배의 심장인 화물창 설계는 GTT가 쥐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시도했더니 실패했고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소는 배를 만들 때마다 여전히 프랑스로 수백억 원을 보내는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GTT는 그 독점적 자리를 조용히 누리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노골적인 방식이 나옵니다. GTT는 라이선스를 팔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 즉 기술 감리를 의무로 묶었습니다. 설계도만 사서 우리가 알아서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GTT 직원이 와서 감독하는 서비스까지 함께 사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라이선스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안에는 더 무거운 문장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허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입니다. 불만이 있어도 목소리를 낮추라는 의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조선소 입장에서 GTT 없이 LNG선을 못 만든다는 건 수조 원의 매출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2020년 드디어 칼이 들어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TT에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갑질이 맞고 벌금을 내라는 결론입니다.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125억 원은 GTT가 한국에서 한 해 벌어들이는 규모에 비하면 가벼운 숫자입니다. 벌금은 끝났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배 한 척마다 수백억 원이 프랑스로 흐르는 물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한국은 결국 다른 길을 택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길입니다. KC1 이후 한국 조선 빅3는 각자 다른 해법을 붙잡습니다. 삼성중공업은 KC를 내놓습니다. 단열을 완전히 다시 설계하고 사람이 하던 멤브레인 용접을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으로 바꿉니다.
0.7mm짜리 얇은 금속 박판을 사람이 붙이면 아무리 정교해도 미세한 편차가 남습니다. 로봇은 그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HD 현대는 KC-EB라는 자체 멤브레인을 설계합니다. 한화오션은 완전히 다른 이름을 달았습니다. 솔리더스.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보일오프율입니다. LNG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조금씩 기화합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며 사라지는 그 증발률이 보일오프율인데 솔리더스는 0.049%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GTT의 최신 맥3 기술이 0.07에서 0.085%로 거론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42%까지 증발이 적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화물을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배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곧장 시장이 열리진 않습니다. KC1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선주들은 한국산 화물창이라는 말만 들어도 먼저 손을 떼려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선택한 전략은 실증입니다. 말로 설득이 안 되면 바다에서 증명하겠다는 방식입니다. 2023년 삼성중공업은 다목적 LNG 벙커링선 그린 노블호에 KC를 탑재합니다. 벙커링선은 바다 위 주유소처럼 다른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배입니다. 이 배로 실제 바다에서 선박 간 LNG 공급을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23번을 수행합니다. 123번의 실전 운항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숫자가 쌓이는 동안 엔지니어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KC1 실패 뒤에는 한국형 화물창은 끝났다는 말이 돌았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도 10년을 버틴 사람들에게 데이터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근거입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운일 수 있지만 123번의 반복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옵니다. 삼성중공업이 대한해운과 함께 만든 7,500세제곱미터급 LNG선에 KC가 탑재됩니다. 통영에서 제주 애월 LNG 터미널까지 첫 상업 운항에 성공합니다. KC1 실패 이후 10년 만에 한국형 화물창이 다시 바다를 건넌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GTT가 가만히 앉아 밥그릇을 내줄 리는 없습니다. GTT는 두 가지 카드를 꺼냅니다. 첫째, 한국형 화물창을 탑재한 선박에 대해 운항 이슈를 보고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안전을 위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꼬투리를 잡기 위한 장치로 읽힐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을 앞세운 반대의 뉘앙스도 함께 흘립니다. 둘째는 중국 카드입니다. 한국이 GTT를 벗어나려 하면 GTT는 중국 조선소에 더 적극적으로 라이선스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은 GTT 기술로 LNG선을 빠르게 찍어내기 시작했고 2026년 1월 기준 글로벌 신조 수주의 67%를 중국이 가져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이 독립하려 할수록 GTT는 중국과 더 밀착합니다. 중국이 저가로 물량을 밀어내면 한국 조선소의 수주 단가도 압박을 받습니다.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라 지정학적 게임입니다. 그럼 한국은 결국 질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 판을 흔드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에너지 수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올해 LNG선 발주가 작년의 2배로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LNG 100만 톤을 운반하는데 보통 배 한 척이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아시아까지는 거리가 큽니다. 태평양을 건너야 하니까요. 이 경우엔 100만 톤당 2.2척에서 3척이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거리가 길어지면 왕복 시간이 늘고 같은 물량을 움직이려면 더 많은 배가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것이 턴마일 효과입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선박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배를 만들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군함조차 제때 만들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기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찾습니다. 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세우겠다는 정책 구상 속에서 핵심 파트너로 한국이 거론됩니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추진 중이고 HD 현대는 미국 내 함정 건조 협력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합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LNG선을 중국에 맡기기 어렵습니다. 자국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를 중국이 만든다는 그림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결국 한국이 남습니다. 여기에 카타르까지 가세합니다. 카타르가 LNG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지금까지 카타르 LNG선의 77%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말도 함께 따라옵니다. 미국 물량과 카타르 물량이 동시에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결과는 숫자로 보입니다. 2025년 한국조선 빅3의 합산 매출이 53조 원을 넘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HD현대는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0%로 지급했다고도 전해집니다. 10달치 월급을 보너스로 얹어주는 수준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을 큰 그림으로 다시 그려봐야 합니다. 중국은 GTT 라이선스로 저가 LNG선을 밀어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그림이 떠오릅니다. 중국 조선소의 도크가 2029년부터 2031년까지 가득 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슬롯이 차버리면 그 이후 들어오는 고부가 LNG선 주문은 결국 다른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카타르, 그리고 노르웨이의 에너지 기업 등 주요 발주처는 품질과 신뢰를 이유로 중국 조선소를 입찰해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도 따라붙습니다. 슬롯은 차 있고 신뢰는 부족하고 중국이 저가 물량을 빨리 채울수록 나중에 한국의 협상력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GTT 기술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LNG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배로 운반하는 시대가 옵니다. 전부 극저온 혹은 특수 조건의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GTT의 멤브레인 계열 기술은 그 시장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원천 기술로 읽힙니다. 만약 한국이 화물창 기술을 국산화하지 못하면 LNG만이 아니라 다가올 수소 시대, 암모니아 시대에서도 프랑스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30년간 7조 4천억 원을 냈는데 앞으로의 30년은 그 몇 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은 LNG선을 넘어 차세대 에너지 물류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LNG 화물창 기술을 15대 초혁신 프로젝트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2028년까지 17만 4,300세제곱미터급 대형 LNG선에 국산 화물창을 탑재해 실증하고 2030년까지 실제 상업 수주를 따내겠다는 로드맵이 거론됩니다. 국내 화물창 시장 점유율을 2023년 55%에서 2030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함께 나옵니다. 물론 갈 길은 됩니다. 지금 K씨가 성공한 건 7,500세제곱미터급 소형선입니다. 실제 수출용 주력은 17만 4,300세제곱미터급 대형선입니다. 크기가 23배인 벽을 넘어야 합니다. 국제 인증도 받아야 하고 보험사도 설득해야 하고 무엇보다 한 번 실패로 잃어버린 선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KC1 이후 모두가 한국형 화물창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K씨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123번의 실전 벙커링으로 데이터를 쌓았고 솔리더스는 GTT를 넘어서는 수치로 주목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0년간 7조 4천억 원. 그 돈이 프랑스로 흘러갈 때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시간을 갈아 넣었을 겁니다. KC1은 무너졌지만 K씨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다음은 17만 4,300 세제곱미터급 대형선입니다. 그 배가 바다에 뜨는 날 30년짜리 청구선은 비로소 끊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뉴스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